인문학적 시선으로 보는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인문학. 안녕하세요. 부동산 인문학 진행을 맡은 민병철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시문헌학자 김시덕의 강남 두 번째 시간입니다. 김시덕 박사님 다시 모셨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작 전에 여담인데 얼마 전에 서초구 강남구 사이를 갔었는데 선생님 빌딩이 있더라고요. 민병철 어학학원 빌딩이 거대한 게 하나 이렇게 좀 있어서 네, 서울 시내 요지 곳곳에 그러니까. 역세권에 많습니다. 부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분이 텍사스에서 영어 공부하시고 우리 MBC에서 그러니까. 방송하셨던 분이죠. 저희 중고등학교 때 한참 이제 히트치시는. 저는 그분의 영어 강의를 듣지 않았습니다. 자, 지난 첫 번째 방송에서요, 강남 개발 이전의 역사, 그리고 강남 영동지구의 개발사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잠실지구 개발, 그리고 강남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아파트 개발사와 강남의 미래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박사님, 강남의 아파트의 그야말로 대명사를 알 수 있죠?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 가격이 분양 당시 70년대 후반에 가격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압구정 현대 3차가 30평이 한 채에 865만 원. 그러니까 평당 27만 원. 그러니까 현재 기준, 올해 기준이 3차가 매매가 55억, 평당 1억 7천. 아직 2억 안 넘었네요. 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600배가 올랐다. 그 당시 삼성전자 대졸 신입사원 초봉이 월급 15만 원이니까 이 비유를 하자면 2개월치를 모으면 압구정 현대 한 평을 산다. 뭐 이런 비유가 참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그 당시 삼성전자가 과연 지금 삼성전자의 위상인가도 좀 생각을 해봐야죠. 아니었다고. 아직 반도체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역시 건설 쪽이었죠. 맞아요. 그 당시에 건설업이나 무역 쪽에 계신 분들의 연봉이 그렇죠. 좀 높았죠.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그 당시에 이제 70년대에 30만 원도 안 하던 아파트가 이제 앞으로는 평당 3억까지 그렇죠. 바라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부동산 가치는 지난 반세기 50년 동안 대한민국 고급 주거지 시세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니까 삼성전자 초봉이 월 350. 네.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서 지금보다는 좀 조건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제 절대적인 자산이 없으니까 은행 대출을 안 해주고 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뭐 전 회장이 없지만 정규직 대기업 분들은 은행 대출이 나오는 거니까 맞아요. 그게 가능한 거지만 그 당시는 대출 없이 정말 가지고 있는 돈이나 부모 자산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도 자산 중심의 거래였던 거죠. 네, 이제 박사님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남의 바로 옆 잠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1915년도의 잠실의 지도입니다. 자, 이때 지도를 보니까 잠실이 강북이었다 하는데요. 근데 이 잠실을 이렇게 강남으로 끌고 온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강남을 키우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치수적인 이유인 거죠. 물을 다스리는 이유. 보시면은 구리 쪽으로 팍 치고 갔다가 탄천 방향, 대충 지금의 석촌수까지 확 치고 내려와요, 강이. 그리고 다시 쭉 올라가서 중랑 쪽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지그재그를 그리면서. 이러면 홍수가 났을 때 피해가 큽니다. 깎이고 쌓이고 하는 게. S자로 크게 그리면.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나 강이 너무 휘면 한 번씩 풀어줘요. 쭉 직강을 해줘요. 직선으로 만들어주는데 그걸 직강화라고 합니다. 직강화. 강을 직선으로 만드는 공사. 예를 들어 서울하고 광명, 안양 사이에 안양천이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마 폭발하게 흐르고 있을 거예요. 목감천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원래 삐뚤삐뚤했어요. 그 동네 집원 떼보면은 집원이 이렇게 S자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현재 보면 땅이에요, 그냥. 아마 그날 그 강의를 흘렀던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강을 뻗어준 거죠. 그냥 없는 강을 운하로 뚫은 게 아니라 지금의 잠실섬 북쪽에 살짝 튀어나와 있는 저기가 뚝섬인 거죠. 광진구하고. 그 사이에 조그만 천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약간 지류의 느낌이네요. 그렇죠. 지류인 거죠. 저게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조선 중기 때 새로 생겼다라는 카더라가 있습니다.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저거를 새로 생긴 강이라고 해서 세내라 불렀죠. 아, 세내. 세내, 세신자에다가 내천자니까 신천이 되는 거죠. 그게 지하철역으로 지금 세내역이라고 명칭을 하더라고요. 그 마을이 이제 신천리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잠실리, 세내리, 부리도가 있는 세 개의 마을이 있는 건데 그 세내를 키운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석촌호순, 아래쪽에 이제 강의 본류를 끊어버린 게 석촌호수인데 사실은 왜 저걸 안 없앴냐는 건 정확히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으로는 저 강을 다 없애지 말고 좀 남겨두면, 호수 만들어두면 공간적으로 좋지 않겠느라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책 쓰면서 네. 명확한 근거는 못 찾겠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수변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유사시에는 저류지 역할도 기대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물을 담아둔 유수지 역할도. 석촌호수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한강 형태고, 약간 직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내천이라든지 탄천, 양재천에 치수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피해가 심했던 이 지역에 조금씩 잦아 들어간 거죠, 피해가.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 그 후의 상황에서 강북과 강남의 땅값 또는 이미지가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잠실이 고양군 뚝도면에서 이 강남에 편입된 거는 이 땅 주인들에게는 정말 큰일이었던 거죠. 아, 그러겠네요. 여기 주민분들의 그 계모임, 원래 토박이들의 계모임 책을 한번 받았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분 알게 돼가지고 토지 보상받고 많은 분들은 정착을 했더라고요. 주소가 잠실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광진으로 가고 구리로 가고 남양주로 가셨더라고요. 역시 이게 생활권이 원래 이쪽이었기 때문에 북쪽이었으니까. 네, 광진구 쪽이었기 때문에 일로 가시더라고요. 또는 하남도 가시는데 큰 틀에서는 동쪽을 안 벗어난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서울을 볼 때 강남과 강북이 있다 보니까 남은 남끼리 북은 북끼리 움직인다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세로로 움직여요. 은평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로 움직이는 거고 노원부터 광진, 면목, 중랑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세로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움직여요. 중간에 보면 산이 큰 게 몇 개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딱 강북에도 북한산부터 해가지고 있고 남쪽은 관악산이 있고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잠실이 원래 강북의 동부 지역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네. 섬이었던 잠실이 이제 강남으로 편입되면서 지금의 그런 발전상의 어떤 원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박사님, 또 잠실지구 하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올림픽 공원, 그리고 잠실 주 경기장인데요. 이게 1988년 88올림픽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자, 88올림픽이 잠실지구 개발에 미친 영향 얼마나 될까요? 처음이자 끝이죠. 그렇죠. 알파요? 알파자 오메가죠. 오메가이자. 근데 저는 보다 재밌었던 게 대본에 1988 올림픽이라는 말하는 게 참 재밌었습니다. 흔히 88올림픽이라고 하죠. 이미 이게 끝난 다음 세대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물론 죄송합니다. 이게 또 제가 이때 세대여가지고 이때 국민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였는데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돈 내라고 그 모자 강매당했습니다. 500원인가 내고 그때 그거 강매당하고 평화의 때 만나고 강매당하고 두 개 큰 기억이 있는. 성금 내라고 했죠. 그러니까요. 성금인데 거의 강제로 내는 거죠. 삥 뜯어갔어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때. 애들 콩부돈 뜯어다가. 그러니까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 그리고 이제 굴렁쇠 굴리던 친구가 아마 저희랑 동년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은 뭐냐면 올림픽을 위해서 서울 동부 지역을 개발했다고도 과언이 아니죠. 원래 지금의 강변 테크노마트 있고 동서울 터미널에 있는 그쪽에 올림픽 공원을 지으려고 했더라고요. 경기장.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아주 처음에. 그랬다가 그러지 말고 남쪽으로 내려보자라고 큰데 빈 땅이 있으니까 그게 그렇지. 지금의 송파구, 강동구 사이인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딱 보니까 평평한 땅이 있는데 중간에 솟아나온 데가 있더라. 몽촌도성. 몽촌도성. 저기 딱 동그랗고 하니까 저거 하면 되겠네 생각했대요. 아, 거기다 경기장을 만들려고. 아, 처음에는요? 네. 그랬는데 모 서울시 공무원이 잘 모르겠지만 저거 좀 뭔가 있어 보인다. 그렇죠. 저건 좀 건드리지 말자. 모르겠지만. 유적지가 나올 것 같기도 하다.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인다. 예. 저건 피해서 하자. 그래서 지금 그쪽을 그냥 올림픽 공원을 만든 거고 주경기장은 물넘치던 탄천변에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부리도 아까 섬 보면 잠실도 세내 부리도가 있는 건데 부리도는 원래 강남구였거든요. 땅이. 그 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쪽에 올림픽 경기장을 만들면서 사실은 강남구와 송파구가 결합되게 되는 첫 단초가 만들어지는 거죠. 올림픽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잠실 개발의 스타트인데 동시에 강남구도 그런 컨벤션이라든지 스포츠로 끌어올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그래서 지금도 코엑스랑 올림픽 공원과 올림픽 경기장을 결합해서 만드는 국제교류기 업무지구 구상을 하는 거는 그때부터 놓인 단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끌고 와야 되는데 그냥 경기만 보러 오면 썰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원 만들었고 그리고 백화점 설치하고 롯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롯데월드에 대해서 정의가 없습니다. 롯데월드는 과연 무슨 시설인가?
호텔인가 백화점인가 등등에 대해서 아니면 산책로인가. 그래서 손정목 선생이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그분이 하도 이상해서 떼봤대요. 그랬더니 종목이 9개 나오더라고요. 토지 이용 계획, 이용 계획 용도 떼어보니까요. 네, 그분이 서울시 공무원이었으니까 그걸 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괴물이라 표현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잠실 전체를 올림픽을 위한 테마파크로 만들고 그 거점에다가 롯데를 두는 거였어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잠실 야구장이 있어서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80년대 야구장을 많이 갔었거든요. 혹시 1기 멤버십니까? 제가 1기 오비 배워서 소년 응원단이었는데. 반갑습니다. 저 오비셨나요? 네, 오비. 오비가 어린이 회원이었습니다. 박철순 투수의 그 투혼, 디스크 투혼이었죠. 그렇죠. 그때 이제 호적수는 MBC 청룡이었죠. 그렇죠. MBC 학교에서도 오비 팀, MBC 팀 해가지고 그렇죠. 야구하고 그때 짬뽕이라고 그런 거. 서울에서 그러고 놀았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인천은 산미고 뭐 이런 거. 맞아요. 그리고 동시에 농구대잔치를 시작했고. 네. 제가 그때 바로 옆에 1단지 살다 보니까 그 길 건너가가지고 응원하고 그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숨바꼭질하고 놀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는 좀 잠실에 대한 추억이 이제 야구장. 그렇죠. 그 올림픽 주경기장 그리고 뭔가 휑하다. 뭐 약간 그런 느낌. 실제로 휑했죠. 그렇죠, 처음에는. 그 기억에 1, 2, 3, 4, 5단지 말고는 경기장은 공사하고 있고 그 벌판 한복판에 시장 있는 게 새마을시장이고 딱 그게 전부였으니까. 석촌호수에도 아무것도 없었고. 한양 쇼핑 5층짜리 뉴크와 같은 거 있고. 그게 전부였어요. 과거에 이제 그런 80년대에 저희가 몸소 겪었던 이제 그런 경험담 또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박사님 책에서 제일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강남 개발 과정에서 한강에 다리가 놓이면서 한강의 남북을 가던 뱃사공 분들이 전부 일자리를 잃었다라는 이야기가 마음에 많이 남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수기 아버지로 유명하신 김용태 씨의 사연을 보니까 어쩌면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잊혀진 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집필 과정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접하시면서 어떤 기분이 들으셨는지요? 정확히는 순서가 반대인데 이런 자료들을 입수했기 때문에 책을 쓴 거죠. 순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송파구 사람인 거예요. 네네. 송파구 사람인데 농촌 잠실 사람이었던 거고. 농촌 잠실. 예, 그러다가 잠실 개발할 때 본인의 배에 중기를 실어가지고 날라주기도 했고. 그리고 다리가 완성되니까 떠나는 과정들. 그리고 보니까 이분은 뒤에 추적을 했는데 어느 유명한 분이라. 그 광진 어디에서 마기를 하고 있다고. 자기 뗏목에 중기를 실어서 강남에 보냈고, 본인 자체도 직장을 잃고는 마기를, 공사판에서 일을 하는 그런 흐름을 겪으면서 서울 동부지역의 개발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이 아닌가. 또 다른 송파구 출신의 뱃사공은 마길꾼이 된 게 아니라 배를 끌고 어떤 사람은 김포로 가고 아직 그쪽에는 다리가 없으니까 지금 일산대교 최근에도 했잖아요. 그렇죠. 아직 나루수요가 있다. 또는 양수리로 올라가고. 그 아직 충주 때 대청호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한강물이 그쪽에선 상류 지역에서 급했습니다. 아직 다리도 없었고. 그래서 가서 마지막까지 나루 일을 하려고 그런 사람도 있었고. 서로 엇갈리는 일들을 하죠. 근데 보면 이분들의 얘기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게 자기가 직장 잃는 건 마음이 아픈데 물론 상관이 없진 않죠. 하도 사람들이 많이 빠져 죽으니까 물 날려고 그러면은 다리는 놓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다리가 놓이면은 이분은 일자를 잃게 되는데. 그렇지만 하도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이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편입된 게 이 지역이 63년도잖아요. 근데 지금 인터뷰가 72년이거든요. 10년 동안 이쪽 지역은 배 타고 출퇴근했던 거예요, 강북을.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 당시까지는 아직 다리가 그쪽엔 없었으니까요. 광진교까지 비행 둘러가거나 천호 쪽으로 아니면 한강 인도교로 가야 되는 건데 양화교라든지 완전히 너무 먼 거죠. 양화교도 멀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 다 알았던 겁니다. 여기는 언젠가는 이게 없어질 직업인 거고 그리고 자기들은 사라질 거라는 거.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콜센터 같은 거 요즘에 예를 들어 미국이라든지 한국에서 한국 직원들 지금 조선족들이 중국에서 많이 하고 미국 콜센터는 인도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밤낮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라져가는 직업이 있다는 건 명확합니다. 또는 강원도에 도계라는 데가 있는데 삼척도계. 마지막 탄광촌이 있는. 그쪽이 워낙 경사 급해가지고 인클라인이라고 해서 철도가 복잡해요, 시스템이. 하여간. 근데 그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철도 여기서 멈춘 다음에 사람들이 짐을 지게 싣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열차는 가벼운 상태로 돌아와서 다시 타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게꾼들이 꽤 번성했답니다. 마을도 만들어지고. 그랬다가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게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시위도 그렇겠죠. 근데 그분들 시위한다고 그거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요즘에 약간 AI로 특히 미야자키 하야오풍 그림 유행했잖아요. 아세요, 그거? 네, 저도 해봤습니다. 그거를 지금 전 세계가 난리거든요. 지금 미술가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단위로 직장을 잃게 돼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이 강남 개발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뱃사공의 그런 고민과 말로를 보면서. 이번에 10년 주기로 이제 향후에 더 뭐 빛을 발할, 아니, 선호하는 직업군에 대해서 자주 바뀌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렇죠. 더 그렇죠. 한동안 이제 유튜버가 그렇죠. 선호 직업이었고. 또 AI로 인해서 대체되는 그 직업군들, 또 없어질 직업군들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엊그제 이제 미용실에서 이제 머리를 하면서 그 미용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AI가 예측한 미래에 없어지지 않는 직업 중에 하나가 미용사라고 합니다. 머리를 딱 뭐 세팅해놓고 여기다가 어떻게 잘라라 라고는 할 수 없다고요. 약간 그렇죠. 예술의 영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공간가게 영역이죠. 요건 여기 좀 더 이런 느낌인 거지. 이게 그렇죠. 기계가 세팅해놓고는 아니지. 맞아요. 근데 부동산 업계에서도 이제 AI가 어느 정도 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업무도 있다고 하는데 모든 인간이 하는 일에 대해서 AI로 대체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임대차 거래 같은 거는 대신에 되게 될 텐데 제가 답사다 보면 제일 느끼는 게 그 지역의 개발을 부동산 분들이 주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불 떼고 막 그렇죠. 해보자 하고 제가 사무소가 거기에 있고 부동산에 좀 마중물을 넣는 역할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 역할은 AI가 당연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그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약간 분위기 망친 경우도 있습니다만 마을에 어쨌든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거죠. 의사도 보면 요즘에 어떤 진단은 인간이 못 잡아낸 걸 AI가 잡아내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어떤 부분은 사실 의사는 접대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거고. 의식의 흐름에 좀 지배되는 영역은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아까 말씀한 의학의 영역에서도 로봇 수술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은 가능한 거죠. 그 세팅하면은 그 로봇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어쩌면 기계와 인간이 이제 공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더 앞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해주는 단초도 강남 개발 때 존재한다는 게 재미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 개발이 현대한국이 탄생하고 나서 처음으로 대규모 사업을 해본 거다 보니까 모든 가능성과 모든 문제가 다 거기 있었어요. 이걸 들여다보는 거는 현대한국 그 자체를 이해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강남 개발이 대한민국 최초의 신도시잖아요. 그렇죠. 연기 신도시인 거죠. 연기 신도시. 여기서 만들어진 모든 문제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만들어진 부촌들이 계속 복제되고 있는 거고. 강남이 비싼 이유 하면 저는 이제 인프라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그렇죠. 백화점, 음식점, 한강, 공원 없는 게 없잖아요. 이런 강남에 내 집이 있으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강남 아파트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이야 강남 하면 아파트가 떠오르지만 70년대 초반에는 서울시의 강남의 아파트가 아니라 대규모 단독주택 단지 건설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영동 시형주택단지인데요. 이 영동 시형주택단지가 대한민국의 신도시 택지지구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일찍이 보여준 사례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남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서울시나 정부는 많았죠. 너무 넓어서 서초구의 중부 지역과 강남구의 북부 지역은 너무 언덕이었어요. 그렇죠. 이걸 처음부터 깎았어야 한다라는 후회들을 지금 하시는데 관계자들이 너무 급하게 몰아친다고 못 깎았다. 그래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돼버렸다라고 하고 있고 그럼 이걸로 뭐 할 것이냐 떠오르는 게 단독주택이었던 거죠. 그 당시는 당연하게도 60년대 말 상황은 단독주택이야말로 중산층의 꿈인 거고 뾰족지붕에 야마당에 있는 아파트, 시민아파트, 시범아파트는 서민용인 거죠. 그리고 강남구 북부에다가 영동 시형주택을 만든 거죠. 15단지까지. 플러스 한 게 학동 공무원 아파트. 지금 강남이야 뭐 사람이 서로 못 살아서 난리지만 그 당시는 거기가 뭐 황량하고 우리 지금 저기 동탄 1기 처음 만들 때 그런 분위기라든지 요즘 동탄 2 가면 아직 황량하거든요. 그런 황량함보다 더 심했던 황량함인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 공무원 아파트 받은 다음에 그 전매 제한이 3개월인가 걸렸는데 되자마자 팔고 다 도망가 버리고 강북으로. 그랬던 상황에서 사람을 살게 하려면 중산층이 살 수 있는 마이홈들을 주자라고 했던. 어찌 보면은 땅이 넓으니까 당시에는 빌라 다세대 어떤 건축물이 없으니
단독주택으로만 그렇죠. 어떤 단지를 그렇죠. 만들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중산층에 대한 매력적인 어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매력적인 어필이 되는 거는 구반포 주공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인 거고 그보다 하나 앞에 만들었던 여의도 시범 아파트도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당시 상황은 별로 아파트의 매력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주택으로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재밌는 거는 그때 시형주택 단지였던 15단지까지는 지금도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꼬마 빌딩들이에요. 워낙에 언덕이 심해가지고 거기를 싹 밀고 시작해서 이런 데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답사한다고 말하는 게 강남은 아파트가 많은 게 아니라 적은 거다. 왜냐면 지형이 이걸 아파트로 만들기 너무 불편하다. 만들어도 단지는 못 만들고 하나 두 개짜리 개방형 아파트는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요. 조그맣게 블럭 쪼개가지고 그 정도가 최선인 거지. 이거를 하려면은 깎아야 되는데 국가도 못했던 거를 일개 민간 업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박사님, 강남이 고급 아파트의 상징이 된 것은 언제부터 어떤 계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스타트는 구반포 주공 아파트. 정확히는 구반포 차관 아파트죠. AID 차관 아파트. 그러니까 흔히 삼성동 차관 아파트를만 떠올리시는데 최초의 차관 아파트는 구반포였고 그때도 이미 주택 있는 사람이 또 이제 위장해가지고 해서 분양받아서 문제되기도 하고 그 문제 발생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민간이 만든 압구정 현대가 히트를 쳐버리면서 히트와 악명이 이제 하늘을 찌르면서 그러면서 서초구가 아니라 강남구 쪽이 고급이다라는 이미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주목받게 되고 특히 정관계 인사들이 정말은 이제 팔고 나가란 건데 들켜버리면서 발목이 붙잡혀버리면서 유명해진 거고 이와 마찬가지 사례로 거기 가려면 잡혀버리고 맞습니다. 우리 처벌은 다 애매하게 끝났지만 근데 그쪽 사람들이 카더라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 특혜 비리 때 이름이 나왔던 사람들이 그 뒤에 서초동 꽃동네 때 또 이름이 겹치고 또 수서 비리 때 겹쳤다는 카더라가 또 있어요. 정확한 리스트는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수서 비리 터지면서 이제 그 서울 대통령까지 뇌물 받아먹었다는 거잖아요, 확실상. 그래서 고건 서울시장이 충돌해가지고 결국 사표내버리고. 노태우 대통령도 돈 받았다는 게 거의 정설에 가까운 통설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수서라는 데가 강남구에 있구나라는 게 부각이 되는. 아무도 몰랐다가 누구나 알게 되는 성남구의 모 동처럼. 이게 그런 사건이 터지면은 유명해지고, 그건 좋으나 싫으나 사람이 알게 되기 때문에 지명도가 생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박사님, 강남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어진다는 게 우리가 잘 모르는 내부적 또 외부적 효과가 있다고 책에 적어주셨는데요. 과연 이 부분이 뭘까요? 잘 아시는 것도 있고 모르시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거는 중산층들이 되고 와야 인구 이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중상층을 위한 아파트만 지을 수 있게 아파트 지구 지정을 했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아파트가 많다 생각하는 거는 한강변과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송파구의 중부지역, 송파동, 가락동 같은데 몇몇 지역에 아파트가 떡하니 있다 보니까 임팩트가 강한 거거든요. 사실은 언덕 맞는 데는 대부분 단독인데 이런 거를 지음으로써 중산층을 유도했다. 서울 시내 의사 변호사라는 걸어서 다른 사람들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나중에 서울시가 후회하는 거는 조금 더 공공지구를 많이 확보해서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많이 지었어야 되는데 너무 정신없이 개발하고 이게 국가가 주도하냐 서울시 주도하냐 이런 게 막 엉켜있었거든요. 지금 마치 세종시 개발도 국가가 하는 것이 시가능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 낄 영역이 없어요. 세종시 자체를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오히려 못합니다. 일부 땅값이 너무 오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강남도 아파트 지구를 더 많이 만들고 이게 좀 다양하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민간에 맡기거나 하다 보니까 너무 올라버려서 아주 인구 이동 효과가 정체돼 버렸다라고 하는 후회를 하고 있다. 어찌 보면 아파트로 획일화된 어떤 공급 정책을 썼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상층 아파트로 획일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 왔다는 거죠. 중산층들은 이제 아파트에 대한 구매 욕구 그게 가장 강한 계층으로 본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야 위아래로 다 온다고 본 거죠. 근데 그거 치고는 적게 만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한편으로는 단순하게 이건 그런 경제적 인구 배치적인 차원뿐 아니라 안보적인 요인이 있다는 게 제 주장이기도 한 거죠. 한강변의 아파트 단지가 방크 역할을 한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플러스 왜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아파트가 쭉 있는가. 최근에 메이플자에도 딱 그 옆이잖아요. 맞아요. 확실히 시끄럽거든요. 이번 주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는 경부고속도로 옆에 있는 것도 좀 비싼 기능이라는 거죠. 그것도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추정할 때 자유로변에 있는 일산 신도시도 그 기능을 설정했거든요. 국방부가. 경부고속도로 중간에 만든 아파트 지구가 설정 안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추론이. 혹시 성벽을 올린 효과가 있네요. 네, 혹시 도로 유사시에 도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허문다? 약간 그런 허문 생각 공격과 수비가 가능한. 그러니까 허문다까지는 약간 이제 카더라고. 네. 벙커는 맞는 거죠. 벙커 기능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때리고 밑에 그렇죠. 받고. 그러네요. 헐어버린다는 목적은 그거죠. 유진상가죠. 홍제동이. 그건 확실하게 김신조가 넘어갔던 루트다 보니까 거기 필로티가 일부러 얇게 돼 있거든요, 기둥이. 네네. 그건 유사시에 딱 달아가지고 무너뜨리면 길을 막을 수 있게 청와대 가는 길을. 그거는 뭐 유명한 사실입니다. 그 유명한 사실 저도 지금 알았을까요? 유진상가. 진짜. 아니, 그건 되게 유명한 유진상가 얽힌 얘기고. 근데 일부러 얇다, 그게. 그게 기본적으로 서소문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그 강유에 지은 거라 가지고, 천위에. 소유권이 없어요. 그걸 하려면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옆에 묶어야 됩니다. 다른 데라고 탈벽을 해가지고, 공원지구로 설정하거나, 서소문 아파트가 그렇게 했거든요. 네. 아마 유진상가 좀 해결했다고 하는데, 좀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깊게. 서소문 아파트하고 유진상가는 이제 강이 위에 짓다 보니까 소유권이 없다 보니까 그걸 그냥 막 들어가면 안 되고 이게 어디랑 묶여가지고 이게 어느 공원지구라든지 혜택을 입었다라는 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들어가면은 이건 물릴 수 있어요. 향후에도 이제 강남 쪽에 뭐 재개발이 가능하다면 5층 이하의 이제 그 저층 주거지 대신에 노후화가 완성된 그런 강남 서초 지역을 좀 눈여겨 보시면은 많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강남 산업과 교통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강남하면 수많은 대기업 본사가 있는 업무단지로 유명하잖아요. 애초에 공업단지를 짓기로 했었다는데 더군다나 산업철도가 단집을 했다는 게 이게 그럼 결국 가산 디지털 단지가 이쪽으로 오픈한 거예요? 그러네요. 구로동단이 이쪽으로 오픈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 또 만들려는 거죠. 플러스로. 구로공단 같은 걸 또 강남에다 그렇죠. 만들. 그러니까 이건 뭐 유명한 얘기였습니다. 중공업지구 설정은 돼 있었어요. 네. 지금의 대략 강남구 중부부터 송파구 중부까지를 묶어가지고 중공업지구로. 그럼 이게 논리가 맞는 게 아무도 안 살고 그런 데다 보니까 물넘치고 하니까 원래 물넘치는데 공장 지어요. 영등포도 그랬고 광주의 임동 같은 데도 그렇고 용수 홍보하고 사람들이 안 사니까 토지 수용이 싸고. 영등포 공단이 있는 거고 원래 구로공단 전에 영등포 공단이었잖아요. 혜태라든지 칠성이라든지. 맞아요. 그리고 안양 지금 세관 있는 쪽에서부터 철도를 빼가지고 강남 통과해서 문정을 지나서 남양주로 보내면 서울의 정체를 피해서 컨테이너들을 날 수 있다는 설계가 있었던 거죠. 이 구상은 90년대까지 살아남아서 지하철 3호선 연장할 때도 이 산업철도하고 환승시킨다는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게 흔적이 남아있는 게 지금의 문정 장지지구에서 동쪽으로 갈 때 U자 모양의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철도 부지. 해제를 늦게 하는 바람에 그 땅에 그래 묶여가지고 착공도 안 했는데 철도 냄새가 나는 길조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동남부의 경의선 숲길 같은데. 또 하나는 지금의 강남고속터미널 남쪽에 동남쪽으로 하면 삼풍백화점하고 당연히 반포고등학교가 있고 그 중간 사이에 언덕바지가 있거든요. 그쪽에 바글바글한 복닥복닥한 아파트라든지 빌라 섞여 있는데 거기가 원래 섬유단지 예정지죠. 70년대 말에 청계천 상인들, 섬유 상인들을 그쪽으로 단체 이주를 시키려고 했어요. 한 2,000 업체 정도를. 거의 허정이 됐는데 법원에서 거부를 해서 이 신성한 법원 옆에 섬유 공장이 있냐? 법대 주시랑 법원 얘기에 바로 민감하게. 아니 거기 자주 못 가봐서요. 저는 이게 이런 사례가 한 번 또 있었는데 여의도 보면 동여의도는 온라인인데 서여의도는 낮잖아요. 그렇죠. 이게 국회가 반대하는 거잖아요. 국회 권능을 침범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고도 제한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사실 거기 저는 빨리 국회 내려보내버리고 여의도 전체를 바꾸면 좋겠는데 고층으로 하여튼 그 의원님들 문제입니다. 또 교통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강남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교통 인프라도 정말 대한민국 최상이잖아요. 대표적으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남부터미널, 양재 화물터미널, 강남 시외버스 터미널 등등이 있는데 이 수많은 강남의 터미널 개발이 강남 지역을 발전시킨 것에는 딱 절반만 동의한다고 하셨어요. 자, 이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터미널들을 강남에 모은 거는 맞죠. 네. 그거는 정책에 따른 겁니다. 근데 이게 강남을 개발시키려고 한 것이냐라는 거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집 옆에 버스터미널 오면 좋아하시겠어요? 아니면 양천구 신정동에 화물터미널 있잖아요. 그 가보면 옆에 너분들 마을이라고 있는데 79년, 81년 그쪽 사이에 만들어진 새마을주택 단지입니다. 보면 난리예요. 화물터미널
단지만들 만들어지고 터미널에 들어오는 바람에 못 살겠다고. 터미널을 여러분 좋아하세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강남터미널 등이 생긴 거를 강남을 위한 거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밀어낼 역사였어요. 원래 터미널은 외곽이 만들어집니다. 외곽이라는 뜻이지 개발이 아니에요. 그건 특혜가 아니에요. 그랬던 건데 이제는 그 더 밀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양재 시민의 숲 개발하고 할 때, 양재지구 개발할 때 그때 남부터미널과 강남 고덕터미널을 묶어가지고 그쪽에 통합터미널을 만들었으면은 거기서 이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갔잖아요. 화물터미널에 갔고 화물터미널 가보면 횡하고. 그래서 이제는 도심터미널이 된 겁니다. 근데 남부는 거의 사용 안 하죠. 주로 이제 강남터미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랬는데 갑자기 신세계 들어오면서 21년도에 매출 세계 1위를 했죠. 신세계 백화점이. 이거는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인 거죠. 터미널은 그냥 사람을 와서 내리고만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거점 기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구르는 게 시작된 겁니다.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은 롯데예요. 처음에 건설시대의 서울이라는 책이 있는데 보면은 그 지하철 교통정책 하신 분이 나온 얘기가 원래 한국의 백화점 업체들은 지하철 오는 거 싫어했대요. 신발에 흙 묻힌 사람들이 무슨 매출을 올려주겠냐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롯데는 일본에서 켰잖아요. 일본은 원래 백화점이 택지 개발도 합니다. 철도도 깔고 뭐 도브, 세이브, 뭐 KQ 다잖아요.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그 경험을 봐서 신격호시도 잠실 할 때 2호선 놔달라고 같이 들어간 거죠. 물론 그거는 여러 특혜라기보다는 잠실지구 개발, 올림픽을 위한 그런 거였죠. 이게 성공하고 나니까 영향을 받아서 백화점이 교통 결절점과 결합해야 된다라는 공식이 처음에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게 지하철 경우는 잠실이 된 거고 고속버스의 경우는 강남이 된 거죠. 그리고 그게 예상하지 않았던 이 정책을 만들었던 아무도 몰랐던 시너지를 만들어낸 게 21년도에 신세계 세계 매출 1위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공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마 다시 여전히 제가 그쪽 유통업체분들하고도 많이 비공개 포럼을 하는데 지하철이나 철도가 뭐가 중요하냐고. 다들 차 타고 오지 않냐고. 여전히 그 발상이 있어요, 한국이. 근데 그건 한국이 제가 볼 때는 유통에 대한 감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한 새로운 모델 사례를 만들어준 건데 그게 강남터미널인 건데 이거는 정부가 의도했던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정책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정책 자체는 부활하기도 하고 완성도 되는데 그 모양 자체도 원래하고 다르고 그 효과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거의 최전선에 뭐가 있냐면 수서역이 있는 거죠. 수서역 옆에 신세계가 29년에 개막할 거거든요. 개장.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수서에서부터 SRT 타고 다 내려가는 거고 새벽에 첫 차 타고 오셔가지고 병원 가시는 거고 어떤 시너지가 만들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21세기에 만들어주는 공식이에요. 그런 걸 보여주는 사례로서 이 터미널 이전 얘기를 드린 거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강남 영동대로 지하 공간에 복합개발 사업. 네, 복합개발. 이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나친 강남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께 여쭤봐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남 쏠림 현상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현실을 인정하는 거라고 좀 봅니다. 교통을 깔 때 두 가지 서로 다른 철학이 충돌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수요를 맞춰주는 식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 기존의 수요가 있는 곳을 피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어요. 광명역이 대표적이죠. 영등포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은 기존의 수요를 더 증폭시키자는 거고 광명 같은 경우는 영등포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는 거를 끌어들여서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자는 그 철학이었어요. 광명 처음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아직도 안정이 안 됐잖아요. 신안산선이 완공이 언제 될지 모르다 보니까 접근 어렵고. 근데 광명 같은 철학이 사실은 한국에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 지하철 2호선이 보면 터미널들을 안 지납니다. 영등포를 안 지나고 신도림을 지나고 강남 터미널을 안 지나고 교대를 지나요. 그건 이제 좀 재밌는 일인데 이제 새로운 수요 창출에 강한 입장이었어요. 청량리도 안 지나요. 서울역도 안 지나요. 이거는 수요를 일부러 피해가지고 새로운 수요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것만 있다고 보는 방법이 어떤 경우는 수요가 있는 곳에 놓는 것도 있는 겁니다. GTX-A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있어요. 남부 구간은 수요가 있는데 놨는데 실패했고 이제 북쪽 구간은 기존 공급이 없는데 놓다 보니까 성공한 거고. 근데 좀 이제 GTX-A와 C가 정착하게 될 수삼선역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는 데를 인정하고 여기에 더 편하게 오십시오라고 하는 철학에서 비롯된 거로 보는 거고 이걸 무조건 나쁘게 보면 뭐가 되냐면은 자꾸만 황부지에다 택지 개발하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건 그것대로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교통에서 되게 첨예한 대립이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이제는 강남의 미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남 3구가 개발된 이후에 다른 곳에 신도시를 지을 때 이 강남적 삶의 양식이 표준 모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이 강남적 삶의 양식이라는 개념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강남 개발 자체는 좋든 싫든 한국의 그 후에 모든 택지 개발의 모델이 됐고 네. 특히 강남적 삶의 양식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이건 송파구에서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렸죠. 잠실지구. 송파, 잠실. 약간밖에 안 살았던 평평한 땅이 있어서 그거를 물을 막고 선을 그어서 택지 개발을 하고 거기 아파트를 짓는다. 하나. 그리고 석촌호수를 굳이 안 없애고 한강물을 완전히 메워버리지 않고 수변 공간을 남겨놨다. 그리고 거기다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손정목 선생의 괴물이라 표현하는 롯데의 무언가를 지었다. 그 롯데는 백화점이라고도 하기에도 호텔이 있고 호텔이라기에는 월드가 있고 월드라기에는 타워가 있어요. 이거 하나가 아닙니다. 그 손정목 선생이 떼보면은 9개, 10개의 용도가 나온대요. 원래 그랬었어요. 초기부터. 이 세 가지가 결합된 최초의 지역이 잠실이라는 거죠. 이거는 서초구도 아니고 강남구도 아니고 송파구 잠실이었다. 그 이 모델, 택지 개발, 평평한 땅의 택지 개발과 아파트 집중 공급, 수변 공간 없으면 만든다. 일산이 그렇죠. 없는 호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복합 쇼핑몰. 이 결합된 거는 송파구인 거고 여기부터 만들어진 모델이 뻗어나가고 있다. 그 일산으로 뻗어나가고 청라로 나가고 송도로 나가고 에코델타시티로 가고 그러고 있는 거죠. 아, 그게 보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땅에다가 아예 도시를 재창조하는 어떤 그렇죠. 그런 느낌. 그렇죠. 개발이네요. 재창조보다는 역사를 새로 만드는 거죠. 역사를 새로 만든다. 그 이제 보면 지리학이나 역사에서 그런 개념이 있는데 역사가 없는 땅이라는 말을 가끔 해요. 서부 시대를 백인의 눈으로 보면 역사가 없는 땅이잖아요. 서부의 황무지, 그죠, 카우보이. 물론 거기는 인디언들이 살았지만 그건 이제 싹 무시해버리는 거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새롭게 우리 역사를 여기부터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렇게 할 때 모델이 잠실이었던 거죠. 네. 서초나 강남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원주민이 있었다는 걸 누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땅 월주거리 잔혹사 나오는 건데 잠실지구는 거의 안 살았어요. 거의 맨날 물넘치는 데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새로 선을 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처음 한 데는 잠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런 방식의 대규모 대지가 3개 있는데 잠실이 첫 번째, 목동이 두 번째, 노원지구가 세 번째. 다 중랑천변, 안양천변, 그 탄천변에 버려진 저습지를 개발한 거예요. 개간한 거예요. 그렇죠. 다 천변 개발이네요, 진짜. 70년 초까지는 불가능했다가 토목 기술이 좋아지면서 가능해진. 파보면 이제 물 나오겠네. 그래서 신콜로 한다는 게 그 뭐 롯데가 뭐 악덕 기업이어가지고 뭐 그런 것보다는 땅 자체가 그런 겁니다. 집안 자체가 좀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거기는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게 아무리 파일을 잘 박았어도 결국은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송도도 최근에 포모 건설이 지은 데가 지금 바닷물 들어오고 있다거나 하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남쪽에 새로 만들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자연재해를 어떻게 막아? 아무리 기술이 좋아. 기술이 잘 좋게만 해도 쉽지 않은 거고.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똑같은 건설비로 했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는 명예가 권하잖아요. 네. 자기가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 살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강남을 만든 게 정부의 수많은 인프라를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박사님은 좀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네, 맞아요. 왜 그런 걸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에만 이 정도를 했느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강남에만 했다고 말하냐면 딴 데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약간 저의 개인사로 가지만 답사 역사로 제가 처음 답사 책을 낸 게 서울선언인데 그때만 해도 서울하고 경기도 조금 얘기하고 말려고 그랬어요. 제가 살았던 안양, 평촌이나 뭐 일산 이런데. 그러다가 인생이 알 수가 없어서 전국을 다니고 농산어촌 다니고 하다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서울을 봤을 때 제가 아마 서울에만 머물렀었으면 안 보였을 것인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다른 도시들의 생장사도 같이 보고 비교를 할 수 있게 되고. 근데 많은 분은 자기 고향하고 강남만 보거나 아니면 정말 서울과 강남만 보거나 하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다 강남에 갔네만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안산은 어떡하고 창원은 어떡하고 과천은 어떻고 세종은 어떻고 사실 지금 세종에 쏟아붓고 있는 거는 잠실보다 이상이에요. 한국이 하고 있는 게. 그렇죠. 그러면 세종이 잠실 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많이 정보가 간섭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비교의 관점이 필요하다. 저는 원래 가장 근원으로 가면은 전쟁사 연구였잖아요. 국제관계하고. 비교 연구를 합니다. 그래야지 비교했을 때 이게 가치가 뭔지 알게 된다는 건데 저는 그 경험을 거쳐가지고 강남을 보기 때문에 강남에만 인프라가 몰린 게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좀 딴 도시 보세요. 보면 정치인도 그렇고 뭐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제 서울인 분들은
서울 자기 지역하고 강남만 보는 거고, 다른 지역의 고향인 분들은 다른 지역과 서울만 봐요. 그래서 왜 우리 지역은 없는데 서울에 있어? 근데 자기 주변에 다른 도시나 저기 예를 들어 전라도면 경상도 이거 안 보고 그냥 서울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들이 다 빗나가는 겁니다. 최소한 두세 개만 비교해도 그런 말들을 안 하게 됩니다. 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 나름대로. 그런데 강남은 적당히 중간에 정부가 버려줬기 때문에 그것도 민간의 힘으로 갔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수많은 인프라에 집중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번 시간에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그 상공부와 총무처가 그렇죠. 강남에 이제 이전하려고 했다가 그게 더 넘어간 남쪽으로 간 바람에 오히려 그 전에 강남에 이제 그 부동산 혹은 토지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그럼 우리가 하자. 오히려 정부의 간섭에서 살짝 벗어나니까 민간들이 더 개발에 불을 지폈다. 그렇죠. 그러면서 특히 아까 터미널 얘기 나왔지만 네. 지금 강남역 서남쪽 삼성타운 자리에 원래 강남역 시외터미널이 오려고 그랬는데 그걸 토지주들이 거부했거든요. 우리 필요 없다고. 근데 그걸 거부하는 식으로 터미널이 혜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끼리 간다. 그래서 간 게 지금 강남역 사거리의 본성인 거고. 아니, 정책이 처음에 의도한 대로 안 됩니다. 어쩜 또 정책도 우연에 의해서 또 발달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형태 자체는 비싸게 갈 수 있는데 이게 기대했던 효과가 전혀 아닌 거고 그 후에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우연히 뒤엉키냐의 문제인 거죠. 그걸 뒤늦게 돌이켜보고 그때 이런 원대한 구상을 가지고 뭐 기획했다 국가를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음 질문 좀 드려볼게요. 박사님, 지금 강남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압구정동과 삼성동인데요. 자, 원래 이제 서초구를 중심으로 개발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정부의 처음 의지와는 다르게 이렇게 중심지가 바뀌게 된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그 처음 의지하고 뒤에 의지가 바뀐 거죠. 달라진 거죠. 처음 계획은 경부고속도로를 놓는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서초구가 먼저 개발이 된 거죠. 예정이었다기보다는 된 겁니다. 그랬다가 더 인구를 유인하기 위해서 상공부와 총무처를 가져가야 되겠다는 계획이 그 뒤에 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핵심 지역에 강남구 북부가 뜬 거고 그랬다가 중간에 계획이 취소돼 버린 거죠. 그때부터 강남구 북부는 민간으로 간 거죠. 그 뒤에 나온 계획이 서울시청의 서초구 이전 계획. 지금의 대법원 자리가 서울시청 또는 박물관 예정지였어요. 원래는? 네. 그러면서 토지 수용도 했는데 워낙에 좀 여러 가지로 비판이 많고 그래서 대신 법조 단지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의지가 처음 의지가 다르다보다는 의지가 왔다 갔다 했다. 그거는 인간은 당연하게도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존재지 내가 뜻을 품었으니 끝까지 간다 이게 아니에요. 60년대 이 정변 일으켰을 때하고 새마을운동 했을 때 70년대 초가 다른 거고 강남 개발할 초기 단계하고 75년 후의 상황이 다른 거고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을 한 거고 그 대응에 따라서 정책의 실현 방식이 다른 거고 거기에 따라서 서초구 강남구의 개발 순서라든지 양상이 달라졌다라는 거. 제가 강조하는 게 도시 기본계획. 뭐 발표되면 그거 호들갑 떨지 마시고 그 앞에 거랑 비교하시라고. 늘 비교입니다. 그래야 앞에 주장했던 게 뭐가 빠졌다. 왜 빠졌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건 무리였구나. 민원이 있어서. 여기는 누구 땅 있구나. 그러고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공무원은 사람인지라 자기의 의지도 좀 있을 거고.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좀 늘 이상한 게 보면은 얼마 전에 서울 도시기본계획 새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부도심 이렇게 개발한다. 딱 그런 끝이더라고. 모든 분석들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가지 않아요. 이 세상의 정책이나 이런 거는. 근데 너무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 최소 하나만 앞에 것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웬만한 부동산 분석가보다 훨씬 더 땅을 잘 냉정히 볼 수 있게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정책은 균형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북구도 뭐 만들어야 되는 거고 금속을 만들어야 해요. 근데 실제로 그게 될 것인가 하고 같은 지도상에 펼쳐져 있는 여러 부도심과 똑같은 것인가 모두 동등한가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는 정책적으로는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 거고 경제적으로는 편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 차이를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차 공공의 이전을 할 거예요 아마. 할 때 정부가 흩뿌릴 거잖아요. 모두 똑같은 효과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정부가 발표했으니까 똑같이 개발되겠죠 라고 말하는 거는 대단히 하수적인 접근인 거예요. 그 질적인 차이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강남하면 사실 어디가 좀 기대되는 지역인지 요거를 진짜 거시적으로 또 이제 미시적으로 이렇게 좀 여쭤보았을 때
명쾌한 답을 주실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 정말 너무 달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 아마 두 분 선생님들도 상담을 가끔 가볍게 받을 거 아니에요. 예. 할 때 답 쉽게 하세요? 아니요. 못 하잖아요. 네. 그 사람의 재정 상황부터 그렇죠. 이게 대기업에서 금융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다 다르잖아요. 상황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현금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근데 아주 원론적으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돈에 문제가 없다 한다면 저는 서초, 강남, 송파 중에 송파를 좋아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송파. 그거 제가 자주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서초와 강남은 사실은 영등포권의 영장이라 좀 답답해요. 전체적으로. 지형도 그렇고 수변도 별로 없고 그냥 이제 그러니까 인간적인 인프라는 많이 있는데 그닥 쾌적하지가 않아요. 제 살아본 경험으로는. 자연 공간 어떤 부분이. 송파 북부 지역은 한강 있지, 탄천 있지, 양재천이 있지, 그리고 남쪽 중부 지역으로는 백조 고부등문도 있지, 남한산성 있지, 조금 가면 아차산도 있지. 그러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일 쾌적합니다. 이게 잠실하고 나머지 영동 두 개가 다르다는 이유도 그거예요. 아주 질적으로 달라요, 두 지역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 지역을 다 살아본 입장에서는 잠실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마 전 못 들어가겠지만 아무튼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송파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어떻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송파로 묶으면 안 되고 송파 북부의 잠실지구로 말하는 겁니다. 잠실지구.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강남의 미래와 관련해서 싸이의 강남 스타일 동상을 두고 이런 촌스러운 결정을 하지 않으면 강남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았을까? 라고 하신 말씀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강남의 미래가 더욱 아름다워지려면 우리 시민들은 무엇을 유념하고 있어야 할까요? 저런 촌스러운 발상을 하는 정치행정가들이 좀 제발 저런 헛짓거리 안 하게 막아야 된다는 거죠. 사진 보는데 진짜 촌스럽네요. 그리고 제가 굳이 정치적을 안 일으키려고 말을 안 했지만 책에서 안 적었지만 언젠가 강남 구청장은 같은 것이 막 안보를 내세워가지고 온 사방에 태극기로 도배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극기는 당연히 중요한데 맥락 없는 데다가 사방에 붙여놓은 거예요. 결국 비리 혐의로 조사받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강남이 너무 떠버리니까 이거 자기의 뭘 끌어가려고 하고 자기 흔적을 박아넣으려고 해요. 정치행정가들이. 제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시민이 키운 도시예요. 여러분이 정치를 잘해서 키운 도시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세종을 잘 키우십시오. 정말 좋은 의미에서 세종은 국가가 손대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잘 완성시켜야 돼요. 그런 데 집중시켜야지 역량을 왜 시민이 만들어낸 강남을 자꾸 손대려고 그러냐. 침발이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라는 거. 시민은 그거 감시해야 된다. 박사님께서 열심히 성의껏 써주신 이 신간 도서 도시군영학자 김시덤의 강남. 강남이란 이 책을 두 번에 걸쳐서 저희 부통인문학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저희가 사실 진짜 궁금한 건 도대체 이런 책을 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셨을지 또 그거를 이제 완성품을 냈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지 궁금해요. 아까 아마 저 시간이었죠. 그 뱃사공 얘기. 그런 자료가 참 많아요. 근데 이런 자료가 이렇게 무수하게 있는데 왜 이제까지 강남, 나가서 서울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왜 말을 안 했을까? 그러니까요. 라는 거죠. 접근하는 시각도 다르시고 또 그런 거 사실 다른 시각에 대한 자료를 찾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리고 또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자료를 가지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셔가지고 다시 그 부분을 집필하셨다라는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살아봐서 아는 강남 3구 그리고 서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좁게만 보고 있다는 불만이 있어서 원래 작가는 불만이 자기 읽고 싶은 책이 없거나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안 말하고 있다 싶으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쓴 거죠. 그리고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오해들도 많고 너무 다 편협해가지고 이 책을 그래서 아마 강남 또는 한국의 개발사 과정에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은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들이 박사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특히나 이제 김시덕 박사님의 강남 이 신간을 가지고 방송을 하면서 우리가 강남을 이해하는 어떤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시지 않았나 그런 마음도 듭니다. 네, 그동안 저희 부동산 인문학 여러 편에 출연해 주셨지만 오늘 방송이 김시덕 박사님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활용점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 동산이형에서 특별 이벤트를 그래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강남 책을 오늘 영상을 보시고
댓글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네. 저희가 김희석 박사님의 친필 사인이 담긴 친필 사인 담긴 거? 책을 10권을 추천해서 10권. 저희 동산역 구독자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서둘러서 바로 저희 댓글 달아주셔서 김시덕 박사님의 친필 사인 들어있는 책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은요, 아래 있죠? 더 보기란을 클릭하시면은 링크를 통해서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김시덕 박사님은 앞으로 또 임장 콘텐츠인 저희 대한복덕방 일산편과 반포편에서 또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거... 잠실편에서 사실 이전에 잠시 다녀오셨는데 네. 부동산 업자들이 가서 지역 분석하고 뭐 돈 되는 거 돌아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상업적이지 않은 그렇죠. 지역의 의미와 역사를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댓글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잠실이. 근데 반포하고 일산을 가주신다고 하니까 자, 일기 신도시 특별법 기대됩니다. 맞습니다. 네. 임장 콘텐츠의 어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요. 앞으로도 김시덕 박사님과 함께하는 대한복덕방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박사님, 앞으로도 저희 동산형 채널과 인연 오래오래 유지해 주실 거죠? 예, 반포편과 일산편에서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으시면 아마도 또 불러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영광이죠. 네. 인문학적 시선으로 보는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인문학,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투자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까지 길러드릴 수 있는 양질의 컨텐츠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자, 여러분 아시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 이제 인사드릴까요? 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